김현정의 뉴스 쇼. 북미 회담까지는 7일, 선거일까지는 8일 남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일 남은 북미 회담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8일 남은 지방선거에는 열기가 통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큰 이유가 토론의 실종입니다. 대체로 지지율 1위 후보가 지금 토론들을 거부하면서 번번이 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검증하는 데는 토론만 한 게 없는데 국민들은 그 기회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건 후보의 오만입니다. 어느새 사전투표일이 이번 주 금토로 다가왔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공보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껍더라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정성껏 뽑아보죠. 그리고 후보님들 제발 정정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북미 담판 확정 12일 10시입니다. 이제 시간까지 나왔어요.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는요. 오전 9시 또 예. 워싱턴 DC가 있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밤 9시입니다. 오늘 새벽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우여곡절이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최가 확정적이라는 얘기겠죠. 예.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북미 간 의전 경호 관련 회담에서 조율된 내용일 텐데 샌더스 대변인은 싱가포르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소도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현재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의전은 그렇고 핵심 의제를 두고도 북미가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이룬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뒤에도 판문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북미 간 협상이 계속 중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샌더스 대변인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문제 역시 쟁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쐐기를 받기도 했네요. 그래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분수령을 맞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두고선 지금 일선 판사들이 계속 분주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전국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의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은 이번 사태 수습에 열쇠를 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네요.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인데 수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을 알려진 김명수 대법원장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듯하고요. 예. 대법원장 모레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또 들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거는 시민단체들, 법조계, 학계 인사들이 다 모인 거죠. 맞습니다. 10여 명 이렇게 모인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네요. 밤 사이에 결국 기각됐습니다. 네, 운전기사 등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어젯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씨는 곧바로 풀려났고요. 경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어제 밀수 탈세 혐의로 세관에 출석했는데요.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에 일단 귀가했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는 사활을 건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평화는 평화, 민생은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는데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잘못된 경제정책을 절대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 6.13 지방선거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할 텐데요. 순서는 무순이고요. 위원장들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만날 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출마 여부를 놓고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는 평양 특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또 좋은 독재라도 독재는 독재다. 여당 독주 막아야 한다. 이런 강한 발언을 최근에 하셨어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보죠. 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이제 일주일여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안철수 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안철수가 이렇게 살아있네 이런 걸 아주 확실히 느끼겠어요. 안철수 살아있네 이런 느낌? 예. 예를 들면 어떤 걸 보면서? 어제 신촌에서 그 유세를 했는데 예. 뭐 유세 시작하기 전 한 30분 동안 사람들이 밀려서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뭐 그 악수하고 이러면서 한 30분이 늦어졌어요. 그냥 결국 차단하고 유세를 했는데. 신천이에요? 어제 신촌이에요? 핸드폰입니다. 신천입니까? 신촌입니까? 신촌. 그 대학생들 많은 신촌. 그렇죠. 그리고 그저께 강남역에서 유세를 할 때는 말이죠. 예. 강남 대로를 걷는데 인도가 꽉 막혀서 사람 통행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샤이 안철수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활기가 조금씩 지방에서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샤이 안철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이 수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예, 맞지 않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한 41%가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지난번에 누굴 찍었느냐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60%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런 샤이 안철수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상 안 잡히고 있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살아있네 이걸 지금 느끼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게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처음부터 강남에서도 그렇지만 시장에 가면은 시장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고 멀리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참 안철수에 대한 기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아니 우리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또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시장 후보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그럼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죠. 네. 사실 지금의 판세, 지금의 지지율 보면은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닌데 일주일 동안 판을 뒤흔들 변수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4년을 더 해 이런 비판적인 의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뭐 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지방선거가 완전히 덮여 있는데 그래도 지방선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양 특사, 평화 특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또 경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다 이런 것하고. 예,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 이건 이제 손학규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싹쓸이로 가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싹쓸이로 가면 안 되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민주주의 심리 이런 것으로 막판 투표심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죠. 마음이 바뀔 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마음이 알아서 바뀌기를 바른미래당에선 바라고 계시겠지만 그게 그 외에 좀 물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단일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여지가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안철수와 김문수 후보. 김문수가 만났죠. 그 3일 밤에 비밀로 만나셨다면서요? 몰랐어요. 오늘 보도 보고 알았어요. 보다는 그냥 그렇게 만났는데요. 예. 그런데 단일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고 특히 중년층, 노년층은 단일화에 대한 기대 아주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학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원순이 4년을 더해 또 경제고 민생을 챙길 사람 또 견제와 균형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도 박원순을 견제할 사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네.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가 큰 격차가 안 나다 보니까 지지율에 결국은 네.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까지 왔고요. 사전 투표일이 네. 금토일임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은 최대한 마지노선이 내일 아니면 모레거든요. 그럼 사실상 물 그렇죠. 건너간 겁니까? 그건 뭐 인정을 하는데요. 예. 지금 야당의 대표 선수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다는 말씀은 맞는데 예. ARS 응답률이 1%, 2% 정도 되는 데서는 김문수가 좀 우세해요. 예. 그러나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이 10%가 넘는 좀 더 그 신빙성이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확실히 안철수가 우세하거든요. 예, 그런 면을 볼 때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예. 그 쏠림 현상이 조금이라도 좀 벌어지고 예. 하면은 뭐 단일화에 대한 결단이 뭐 전혀 무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 나온 보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끝났다라는 보도가 많았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 했고.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내가 안 되는 게 뻔한데 안 되는 게 뻔하는 선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자유한국당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뭐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러나 뭐 정치라는 게 결단의 뭐 미학이니까 그것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럼 김문수 후보의 포기 양보를 바라시는 거네요? 결국 그거밖엔 방법이 아무래도 없다. 지금 그 추세로 보면은 예. 안철수가 우세하고 안철수가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안철수가 내거는 그 공약 뭐 서울 개벽 프로젝트 뭐 이런.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여론조사를 해서 몇 % 벌어지면은 그걸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결판이 뭐 저는 그게 몇 % 벌어진다 이런 뭐 그 숫자보다요. 예. 우리가 지금 인위적인 그 단일화는 안 된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확 쏠려야 된다 민심이. 예. 네. 그런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얘기 먼저 해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TK 일부 제외하고는 싹쓸이할 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두고 좋은 독재라도 독재는 독재다. 이거 여러분 여당 독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자 민주당에서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고감을 얻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건 결국 자승자박의 길로 갈 거다. 민주당의 승리는 독재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로 비정상화해서 정상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손 위원장님께 답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또 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만과 독선의 그 반증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판과 경고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압니까? 무슨 여당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바로 전화가 와서 무서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전화가 온대요? 바로 여당 사람들한테. 여당 의원들한테? 여당 의원들 또 뭐 대변인한테서 뭐 바로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를 했다고 바로 그래도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지 말이죠. 그거 비판과 경고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측근 실세들의 권력 농단이고 또 그 비판 세력이 없어야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볼까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그 TV 토론의 앵커를 했던 이봉규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조지 워싱턴에 있을 때 봤던 사람이거든요. 이봉규 씨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요즘 정말 텔레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 머리를 긁으면서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자유한국당 쪽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뭐 얘기를 했다든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TV 토론에서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아까 TV에서 TV 브라운관에서. 네,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그랬더니 글쎄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안 나와요. 얼마나 안 나오냐 하더니 네. 한 10명쯤 돼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한 20명 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시켰건 아니면 방송에서 알아서 하건 예. 이게 한 세력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측근 실세들이 오만과 독선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그 경남지사 후보 경찰에 출두하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예인데 이 사람 경찰 그 포토라인에 서갖고서는 야당 뭐 하는 거야?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국회 안 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았어요. 아, 호통으로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 거 반드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 힘을 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예. 견제와 균형이 미덕이고 예. 그것이 힘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 이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면은 이 사람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정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의 목표치 얼마나 잡고 계세요? 저는 목표치 이런 뭐 뻥치고 싶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예. 무슨 뭐 내가 뭐 저 바른미래당이 뭐 저 9 플러스 알파다 무슨 뭐 예. 홍준표 대표는 9곳 목표하시더라고요. 9곳. 그래서 그게 뭐 그런 뻥은 치고 싶지 않고 우리 합리적인 정치를 해야죠. 예. 뻥치니까 유세에서 그저 아유 오지 말아라 이러고 그러죠. 아, 홍준표 대표가 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예. 지금 어렵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이 4년을 더해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평화 특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알겠습니다. 우리 일꾼을 뽑는 거다. 그래서 서울시장 안철수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끝까지 선의의 경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율이 금, 토, 이틀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일요일도 하나요? 일요일 아니고요. 금, 토, 이틀. 자, 오늘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이 홍준표 대표 별명이 홍테르테잖아요. 맞아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을 따서. 네. 그 두테르테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방한 중인 필리핀 대통령. 네, 맞습니다. 예. 이 필리핀 교민 행사에서 여성에게 키스 답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 대통령이 와서 우리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보다도 필리핀 대통령의 이 돌출 행동 때문에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오후 내내 1위였어요. 네, 맞아요. 네. 홍준표 대표. 지방선거 후보자보다 더 큰 화제가 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가죽 자켓을 입고 방한을 해서 그걸로 또 화제더니 이번에는 무슨 입맞춤 키스가 논란이에요. 네. 정말 움직이는 화제 제조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엊그제였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필리핀 교민 행사가 열려서 한 2,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설을 거의 끝낼 즈음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한테 키스를 해주면 책을 선물해 주겠다. 단 남자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한테 키스를 해주면 여러분 제가 쓴 책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네. 남자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강단에 서서. 네, 맞습니다. 여성 2명이 연단으로 나왔는데요. 예. 제가 느끼기엔 농담으로 알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농담으로 생각하죠. 그걸 누가 진심으로 듣습니까? 근데 진짜 키스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한 명은 두테르테 볼에 뽀뽀하고 책을 받아갔는데요. 예. 나머지 한 명은 결혼을 했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키스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네.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성이 결국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키스를 하고 책을 받아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성이 결국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서려고 하자 팔뚝을 잡았잖아요.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강하게 뭐 완력을 강하게 쓴 건 아니었는데요. 끌어당긴 정도는 네. 아니지만 어쨌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리고 입을 맞춘 겁니다. 뭐 두테르테 대통령 그 뒤에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참석자들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한 것뿐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좀 캥겼나요? 뭐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장면이 필리핀 매체를 통해서 국내 언론에까지 알려졌고요.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과 SNS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뭐 해프닝이죠. 해프닝이지만 어쨌든 참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네. 하루 종일 구설에 오른 건 사실이었어요.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인간은 책 제목이 아깝다입니다. 책 제목이 뭔데요? 어제 키스해달라고 하면서 준 책 제목 예. 비밀의 재단이고요. 주제목이에요. 예. 부제목이 필리핀 가톨릭 교회에서의 섹스, 정치, 돈이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가톨릭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한 책인데요. 필리핀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면 국교잖아요. 거의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책을 여성에게 선물로 주면서 어떻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재밌으라고 한 행동일 수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말로 하는 경우에 통하는 얘기고 예. 많은 청중이 보는 앞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성 교민한테 키스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건 성희롱이다라고 아니, 하는 그거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격하게 보자면 말로 해도 성희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의 그러니까 사실은 성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동안에 또 숱한 또 여성 비하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또 게 논란이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두테르테 대통령 키스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정상회담 중에 껌 씹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입니다. 껌 씹었던 적이 그러고 보니까 있었는데 한번. 재작년 10월이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예. 그때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회담을 했어요. 이것도 세계적인 전 토픽거리였죠. 세계가 경악을 했거든요. 시진핑 앞에서 껌을 씹으면서. 예. 그 직후에 또 일본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예. 아키히토 일왕을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예.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껌 씹을까봐. 혹시 아키히토 앞에서도 껌 씹는 거 아니야? 거의 뭐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래요. 씹었어요. 결국 안 씹었어요. 안 씹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허리 통증을 잊기 위해서 껌을 씹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뭐 특수껌이었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정신을 분산하기 위해서 아픈 걸 뭐 분산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잘 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 방한 때는 얌전한 편이었어요. 입국할 때 가죽 재킷 입은 거 한 번 화제가 됐고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셔츠 차림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과거에 회담할 때 막 이상한 신발 신고 나오고 뭐 셔츠 풀어헤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얌전한 거였어요. 예의 잘 차리고 정상회담은 잘 이루어졌어요. 얘기도 잘 됐고. 그러니까 껌 씹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두테르테처럼 보였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트럼프 대통령 첫인상 어땠습니까? 좀 이렇게 뭐 돌발 행동하는 뭐 좀 엉뚱한 성추행에 이미지. 인종차별에 각종 스캔들에 막말에 예. 두테르테 저리 가라였어요. 후보 시절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설에 많이 올랐었죠. 과거 행각들로. 지금은요? 구세주도 이런 구세주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예. 두테르테 대통령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건 무슨 거예요. 말씀이세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두테르테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필리핀 국내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와의 전쟁, 적폐청산,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예. 이런 것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의 많은 이 호응을 받고 있고요. 경제는 또 굉장히 또 호황이기도 합니다. 7%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국제 외교에서도 계산된 막말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신남방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그 예. 대신에 경제적 실익을 또 챙겨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테르테의 막말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뒤에 가려진 기행에만 주목하지 말고 실리 외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필리핀인들이 왜 그에게 환호하는가에 이면은 있단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성희롱, 성추행 행동 같은 이런 성의식은 좀 높여야 된다는 거. 그 뭐 우리가 요거는 시킨다고 해가지고 할 들을 일은 것 같지는 아니지만 않고요. 네. 어제 화제가 된 이 뉴스 이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박학성님, 근데요 막판 단일화는 효과 없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고 견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손학규 위원장 인터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들도 보내주고 계시고 이 토론이 실종된 데 대한 각종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2부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셜 뉴스다. 지난주에 민주당의 박용진,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막 달아오르던 중에 저희가 오늘을 기약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헤어졌는데 두 분이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스페셜 뉴스닥 오늘 다시 이어가 보죠. 그리고요 화제 인터뷰 시간에는 철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이제 중요한 의제로 다뤄보겠다 합의가 됐지요. 이제는 열차 타고 여러분 파리를 가실 수 있는 날이 살아생전에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낙태 토론으로 시작을 하죠. 낙태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법으로는 죄입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 아니냐라는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올 9월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3달 내로 결론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서 토론 진행을 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 찜통 더위 속에 서울 도심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합법화를 해달라. 다시 말해서 낙태를 합법화해달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낙태죄 폐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게 한두 해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찬반 논란이 불붙은 이유는 바로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위헌인지를 가르는 헌법소원 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9월 이전에는 최종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낙태 행위를 범죄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오늘 양쪽의 입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장도 정리를 좀 해보시고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낙태는 죄다. 지금의 낙태죄 합헌이다 주장하시는 분 배인구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인구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건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 박수진 변호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배 변호사님. 네. 지금 수술이라든지 약물을 이용해서 낙태를 할 경우 인공 임신 중절할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형법 269조에는 그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그 수술을 해준 의사도 비슷한 처벌을 받아요? 그게 일반인인 경우에는 똑같은데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대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녀를 이제 낙태하게 한 경우에 부녀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했겠죠. 부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랬겠죠?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처벌 규정이. 박 변호사님. 네. 한 해 낙태를 하는 여성의 수가 어느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까? 이거는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추산하기로는?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보건당국에 의해서 낙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05년이랑 2010년 두 차례가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35만 건 정도였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6만 8천 건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8천 건 정도가 한 해에.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박수진 변호사께 먼저 여쭙죠. 네.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형법상 낙태죄 규정 위헌의 핵심적인 이유는 일단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 그 이외에도 건강권, 평등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등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아기의 생명권 차원에서도 낙태가 허용돼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형법상 낙태죄의 제우선적인 보호 법익이 태아의 생명 보호인데요. 이유가 그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외에 여러 헌법상의 기본권들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 모두 보더라도 지금의 현행 규정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아기의 생명권이 존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그 아기는 좀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러니까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혼 시 상대방 여성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아니면 불법 시술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 유인책으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말씀 들었고 배 변호사님.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또 아기의 생명권적 측면에서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된다. 낙태를 허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을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기재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관한 권리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태아 역시 그 독립된 이게 태아가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그러한 판시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것이 자기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이러한 것과 충돌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여성, 그러니까 모체의 결정권이 아기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태아를 낙태할 때는 낙태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과 태아를 차별하고 있고 그러면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과 비추어서 낙태죄가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하고 이 인부의 자기 결정권이 어디에서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돼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 말씀은 살인죄는 무겁게 처벌하지만 낙태죄는 그래도 한 1년 정도지 않느냐.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균형 맞춰서 해준 건데 여기서 아예 아기의 생명권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 말씀.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낙태죄가 형법에서 이렇게 물론 그러한 형벌을 약하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외 조항을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다른 나라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고요. 이렇게 살인죄에는 예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죄와 관련된 예외 규정, 그러니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외를 두고 있다, 처벌하지 않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다 낙태죄로 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외들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상태면은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임신 중단의 허용 여부나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성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은 사람이랑 태아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간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부의 건강이라던가 영양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호하되 출산한 인간과 동일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태아가 절대적인 기본권의 생명권의 주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게 바로 혼인한 부부의 10% 정도가 하고 있는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택적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정자 난자 시험관
수정해서 배양한 후에 이렇게 착상시켜서 이렇게 임신을 하는 난임 시술인데요. 이 이식 과정에서 다태아 임식,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임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이제 1개 배아만 남기고 나머지 배아는 선택적으로 유산, 그러니까 낙태를 합니다. 보통 이 시기가 임신 10주에서 13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 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 낙태와 행위적 측면에서 구성 요건이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끊고 갈까요? 그럼 배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낙태가 완전히 합법화돼서 이 태아를 임신 중단하는 것이 언제나 자유롭다면 그런 국가에서 태아를 보는 시각이면 그 배아를 보는 시각은 그 정도의 태아를 보는 시각은 얼마나 더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겠지만 정말 없어져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모든 태아가 정말로 다 완전히 보호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규정을 둔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이 예외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개재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외를 더 많이 두는 것에는 찬성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외를 더 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죠. 모자보건법은 태생 자체가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저희가 모두 다 알기로는. 그런데 이 정책이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하다가 지금은 낙태죄를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한다. 그것을 단속을 한다.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태아를 임신 초기에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독일이 유일하고요. 그럼 독일에서도 12주까지는 조각 사유를 두고 인부의 결정에 따라서 임신 중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아의 발달 정도나 과정에 따라서 그 보호 정도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 조주형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시험관 아기를 하는 난임 부부들의 사례와 비교한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는 정말 이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그 의료 시술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생긴 다세포아라고 아까 하셨나요? 이런 경우에 다태아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걸 마치 불법 낙태와 비교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런 문자도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난임 부부들이 체외 수정 시술로 동시에 착상한 여러 개의 태아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유산하는 행위와 이제 출산 시기나 터울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의 태아를 유산하는 어떤 행위 사이에는 이제 행위 자체를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 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둘 사이에는 그 목적을 두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모순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실효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낙태죄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배인구 변호사님. 네. 예.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태죄는 지금 불법만 양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낙태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 이런 지금 통계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 네, 그런데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2011년 그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서 보면 2005년도에 조사된 임신 중단율 그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되게 된 것이 이 낙태가 형사처벌한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형사처벌을 했기 때문에 낙태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은 낙태죄를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주장하면서 낙태를 안 하겠다 선언하고 낙태하는 병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인공 임신 중절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다. 실효성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실효성이나 아니면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실제로 국가별 낙태 허용 사유와 낙태율을 살펴보면 예. 그러니까 낙태 허용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낙태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상관계가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주장하시는 것처럼 뭐 낙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든다라는 뭐 그런 연구 결과는 실제로 있지는 않고요. 또 국제적으로 보면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태 건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1996년부터 2009년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사유엔 낙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엔 낙태 그리고 인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가 모두 다 허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OECD 35개 국가 중에서도 인부의 요청만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한 국가도 25개 국가에 달합니다. 자, 제가 두 분께 청취자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박 변호사님, 청취자 유구민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 변호사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가요? 책임질 수 없는 부모들에 의해 태어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낙태를 허했을 경우에 배 변호사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이군요. 이 아이는 그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따라서 낙태를 허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질문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된다. 이런 게 무슨 국가입니까? 국가는 그 국민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가지 않습니까? 그 태아가 그 부모의 우리가 맨날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부모의 소망대로 와서 임신이 돼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국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덜어줄 책임이지 그런 말씀이세요. 김주희님의 질문도 드려보죠. 박 변호사님. 지금도 낙태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불법인데도 합법화하면 얼마나 무분별하게 증가하겠는가. 특히 지금 성문화도 점점 개방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풀어주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이제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 을 조금 고려하면 그런 우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부는 낙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양육 환경,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임신을 중단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낙태의 결정이 인부의 숙고 끝에 내려진 거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믿어달라.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낙태가 뭐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낙태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현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냥 쉽게 아이를 갖고 쉽게 지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아이를 지울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지울 때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는 걸 믿어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토론 들으시고요. 이게 뭐 쉬운 토론은 아닙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들 1차로 정리해 보시죠.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박살내고. 여러분, 반가운 목소리가 먼저 나왔네요. 정태욱 의원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서 이 방송하러 왔는데도 김윤정 아나운서나 말 잘하는 우리 박용진 의원 봐주지라고 아주 또 박살내려고 그래요. 아니 지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겁을 먹고 그러세요, 정 의원님. 우리 시작도 안 했어요. 야당이 항상 쫄아 있잖아요. 씩씩하게 쫄아 계시는데. 아니 제가 지금 인사말 소개도 안 했는데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저 인사 먼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여당보다 먼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입니다. 사실은요, 정 의원님이 지난주에
그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하루 더 합시다 말씀을 드렸더니 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저희 박용진 의원하고 저의 손길을 못 부리치시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엄청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용진 의원님 워낙 말 잘하기 때문에 혼자 다 이야기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막으려고 오셨습니까? 약간은 막아줘요. 아니, 박용진 의원이 안 그래도 말 잘하는데 또 혼자 다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지금 대구 일정이 전혀 안 나오는데 비행기 타고 정말 방송만 하고 또 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좀 봐주세요. 봐주실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 예, 서울 강북을 출신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인데요. 뭘 봐줍니까? 저희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예요. 여당 되면 좀 봐주는 게 여당다운 거예요. 아니 자유한국당 여당일 때 한치도 안 봐주시더만. 우리 얼마나 봐줬는데. 안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시작하기 전부터 두 분이 이렇게 뜨거우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스페셜 뉴스닥 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시니까 또 왔다 갔다 정의원처럼 바쁘진 않으시죠? 이거 왜 이러세요? 왜요? 아니 저희도 바빠요. 그리고 저 아침에 이 출근길에 여기 해치고 오는 그 시간이면 대구에서 서울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시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 지지율 그리 높다는데 뭘 그냥 그냥 저 제주도 놀러 갔다 와도 될 시간이구만. 자. 지금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날카로워지신 이유가 막판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 얘기예요. 판세 보겠습니다. 판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판세 변화가 있습니까, 박 의원님? 현장 돌아다녀 보시면? 그 유권자들이 내가 누구 찍어야지 하고 하는 마음의 정리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한다고도 표현하는데 모이는 게 보입니다. 그건 저희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광역단체장 17석 중에 몇 석 보세요, 민주당?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일단 현재의 9+알파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은 TK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태욱 의원님 계시는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을 빼고는 일단 저희가 좀 앞선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앞서고 있는 데를 다 우리가 가져오면 몹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한 14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 혼나는 거 아니야? 16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TK 빼라는 거 다 먹는다. TK 제주. TK 제주 정도가 위태위태하다. 그래요. 정의원. 국민 여러분, 이런 오만한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론조사가 그렇다고요. 여론조사가 오만하진 않잖아요. 여론조사상 수치가 그렇다. 정의원님, 어느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목표 냉정하게 보고 계세요? 냉정하게. 글쎄요. 뭐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심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이래 하기 위해서 지역을 사람을 만나 보면은 아무래도 선거라는 거는 자기 지지층 위주로 선거 때 만나게 됩니다. 뭐 환호 지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있는 모습은 잘 모르겠고 여론 이제 언론에서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여당이 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예전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핸드폰 이제 그 설문조사가 지난 총선 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무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거를 핸드폰 여론조사에다가 그 방법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ARS입니다. 그래 되면은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키패드를 한 3분이나 5분 동안 누르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그것이 지지율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지금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다 표본 추출됐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빠져있는 숨어있는 요 표층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야기 본질은 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 조작됐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예를 상황이다.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 것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에 그 문재인 후보보다도 앞섰는 지역인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이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는 것이 한 25%밖에 되지 않고 지금 표본들이 표본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거의 한 65% 정도 이래 표본이 나오거든요. 그거 답변한 분들이 그게 좀 왜곡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뭐 왜곡 저는 그게 왜곡이라고 하지 몇 않고 석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문제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뭐 거의 한 3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거기에 되게 핵심이 뭐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게 드러나면 그 사회과학 여론조사를 과학으로 해서 막 해올 때부터 선거 결과 이후에 선거 투표의 실제 상황하고 다 다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전에는 홍준표 후보를 찍었는데 지금 홍준표 찍었다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다르게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세가 여긴데 내가 나만 이랬구나 하고 그리 옮겨가는 부분들이 뭐 밴드웨건이라고도 하고 예.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하기 전에 얘기고 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는 뭐 분석들이 지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목표치는 그렇지. 그게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못 하겠어요. 사실. 홍준표 대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박영진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15석을 거치겠다는 이런 오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달라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입니다. 여론조사를 심판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굉장히 정태욱 의원이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홍준표 대표는 9석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나 그 정도까지는 뭐 말 못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 솔직하신 분이에요. 정태욱 의원님. 자, 알겠습니다. 판세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태욱 의원님 대구에서 오신 거잖아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 가시는 날 아니에요? 맞죠? 지원 유세하러. 취소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에 부산으로 지원 유세를 갔는데 서병수 후보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나왔지. 어디가 도망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딴 데 유세하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큰 화제가 되면서 홍준표 대표가 나 그냥 지원 유세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김연정 앵커님 평소 때 홍준표 대표에서 계속 비판적인데 요즘 왜 그래 홍준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 원래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홍 대표에 가시가 돋쳤어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뭐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 장수가 일선 현장에서 전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본부에서 전체 상황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후보들이 좀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여쭌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아까 전에 하실 말씀 많아서 오셨다고 해놓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한 심정이 큰일 났다. 왜요? 홍준표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전략적 선택이라고 그런다면 좋은 전략적 선택을 하신 것 같고 홍준표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사실은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지만 이후에 당권 향배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쪽 저쪽에서 홍준표 대표 보고 좀 자제해달라. 선거 일선에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 내가 니네 시키는 대로 안 나갔어. 근데 선거 결과가 이래?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전 준비나 이런 거 아니냐. 선거표를 지금 내다보고 그런 있는 포석은 들더라고요. 아닌가라는 박용진 의원 생각도 있으시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당의 그 반응을 이래 보면은 너무 오히려 막말 수준으로 그 야당 대표를 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김현 대변인이나 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뭐 사정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사과하라 그런 이야기까지 뭐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을 좀 변경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진심으로 선거 중간 과정에서 사과를 해야 될 건 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가 뭐 90% 정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그거를 통계를 이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만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 국민의 40%가 자영업자 내지 무직자, 실직자 가정인데 그거는 통계에서 빼버리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계산이 좀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지금 다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과도하게 저 야당 대표를 어떻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어떤 막말 수준으로 내가 그까지 뭐 이야기 다 하기는 뭐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 전략적 측면으로 좀 봐달라. 예. 이걸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뭐라고 할까 폄하하지 말아라. 예. 지금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박 의원님 아셨죠? 그냥 저희는 큰일 났다니까요. 민주당 얘기를 한 거랍니다. 박 의원이 그러시진 않았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사실 가장 뜨거운 곳을 얘기하자면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사실은. 그 사이에 TV 토론이 한 차례 열려서 큰 화제가 됐고 뒤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가 연이어서 인터뷰한 게 또 큰 화제가 됐고 이재명 후보는 이거 네거티브다. 그분들 고소하겠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경필 후보가 이건 검증이다. 지사가 될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인격 자질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대실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기도지사를 4년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자기 경기도지사로서의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지난 4년 도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내가 4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책 이슈를 주도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했고. 네거티브다? 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경필 후보가 남의 집 가정사 얘기할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왜 우리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느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치 않고 가족들에게 상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거기는 그렇게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정당한 무슨 정책 검증이고 인물 검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남경필 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 보수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거 지금 다 날아갔기 때문에 정치에도 낙법이 있다. 유도만 낙법이 있는 게 아니다. 예, 잘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다음에 재기의 명분도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뒤납하다가 떨어져 버리면 큰일이에요. 예,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 선거. 정 의원님 지금 살짝 웃고 계시는데 예, 무슨 요즘 말씀하고 여론이 지금 여당한테 좋은가 봐. 이렇게 남 걱정까지 다 해주시는 거 보면 남 걱정. 예.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지지자한테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정 의원님의 매력은 솔직한 거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여론조사 보면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그렇게 뭐 이래 핫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지지율로만 보면. 그런데 왜 이래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핫해졌느냐. 이재명 후보 그 양반의 어떤 그 독특한 캐릭터 영향이 크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이고 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이제 주목이 됐던 분이시죠. 지지자 입장에는 사이다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튀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분이 뭐 가정사적인 이야기로 아주 박용진 의원은 이제 뭐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무리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고. 그 뭐 형수 욕설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도 그렇게 성적인 욕설까지 그렇게 막말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도 그분이 이제 과거의 경력을 보면은 그냥 보통 이래 그 선거 후보자들 중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정과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 양반은 심지어 그 뭐 검사를 사칭하는 이런 특이한 경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의 그 뭡니까 특이한 경력 이런 것들 특이한 경력 특이한 캐릭터 검증을 해야 된다. 뭐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소란스러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경기도 지사가 되는 자질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세요.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이래 선거를 이래 보면은 정책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지킨다라든지 그래 되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정당 간에 연합을 하거나 이래 됐을 때 보면은 굉장히 깨알 같은 정책에 대한 물론이죠. 이래 연대는데 우리나라는 공약이나 뭐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격적인 스타일이나 그분의 인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검증 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나 이제까지의 그런 것이 있다. 상당히 검증의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같이 그런 큰 자리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꾸 가정사라고 해가지고 숨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이나 남경필 후보가 이런 개인사와 가정사의 문제가 검증 대상이고 핵심적인 뭐 자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남경필 지사는 출마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요 개인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개인과 가정 내부의 문제예요. 근데 남경필 지사의 가정사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아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들이 군대에서 그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거라든지 뭐 마약 문제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적 범죄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출마하시면 안 되죠.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라고 남 의원이 말씀하실 수, 난 또 사과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해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의 검증, 네거티브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경필 지사가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전혀 다른데 본인이 그런 걸 행하려고 한다면 본인부터 내려놓고서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현직 지사가 후보로 다시 나와서 정책 실종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이 황당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정 의원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다면 같이 그거를 드러내놔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남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지금 박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정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적인 측면이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두 번째 언론에서 계속 그 선거 이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그게 워낙 이제 많이 되지만 실제로 거리에 가서 주민들에게 만나 보면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실종됐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대로 토론이 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박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의원 문제 그거 우리 가정사 문제이기 때문에 숨기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럼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정책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게 그렇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실종됐다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업혀갔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걸 주도하시라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약점 민주당의 여당으로서 약점을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전혀 쓸데없는 그 가정사 문제에 매달리다 시간 낭비 다 해갖고 지금 제가 볼 때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자책골이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지금 뒤에 인터뷰가 하나 준비된 게 있었거든요. 화제 인터뷰 짧게. 근데 오늘 정 의원님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하다 말고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화제를 연기를 하고 한 5분 정도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파격적인. 감사 인사 하셔도 돼요. 자, 아니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만 보지 말고 중요한 검증 문제다. 일단 두 분 정 의원님의 생각은 그거고 박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렇게 가지 말고 오히려 정책 선거로 가려면 이제 가정사 얘기는 그만하자. 그 문제. 자,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서울로 와보겠습니다. 서울.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보다 전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꼭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가 높이 날려면은 높이 나르고 멀리 나르려면은 양날개가 같이 이래 힘차게 건전하게 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이래 보면은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예측했듯이 이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왼쪽 날개만으로 되고 오른쪽 날개가 부러질거나 형편없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당에게 견제할 힘을 달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아까 박용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럼 정책 선거를 이야기하자 이랬는데 지금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념적인 측면이나 또 경제적인 편향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여당의 힘을 빌어줬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정책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한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선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 5분 다 정태우 의원님이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야당이지만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날개를 얘기하시는데 오른쪽 날개의 꽁지털을 다 빼간 건 여당이 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큰일 났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모든 후보들의 자질이랑 모든 후보들의 준비된 걸 다 말아드시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골이었다. 그럼요, 자책골이에요. 거기 자책골이지 언제 여당이 막았느냐. 아니, 그리고 우리 하다만 얘기지만 남경필 지사 얘기를 했지만요. 남경필 지사가 원래 자유한국당 분이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나갔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 자질 문제가 있는 분을 불러들여가지고 후보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적인 문제나 자질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 후보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분을 불러들여서 앉혀놓고 남의 가정사를 얘기한다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의 자책골이기도 하고 남경필 후보의 자책골이다. 그 말씀이고 정책 선거로 가세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경제는 못하지 않냐, 외교안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되지만 경제는 못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집중은 다 뭐 가정적인 문제, 네거티브에만 집중하고 계시니까 승부가 안 되는 정책 거예요. 선거 경제 얘기하자 해놓고 지금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네거티브 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 여당으로서는 가장 아픈 지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나가듯이 얘기하시고 오히려 뭐 그 누구랑 사귀었냐, 이런 막말을 왜 했냐, 뭐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오히려 그 경기도의 우리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저기 성남을 그렇게 뭐 잘 만들어 놓고 복지 성남을 만들어 놓고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잘하겠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5분도 금방 가네요. 보니까 정 의원님 제가 드려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 아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 있다. 김문수 안철수 있습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면 단일화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뭉쳐가지고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당 차원에서 단일화하기에는 이미 6.13 선거 전에 하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 문제는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후보들 간에 뭐 어떤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중앙당에서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당 차원에서 하기에는 이미 시간도 늦었고 뭐 그러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오늘 뜨겁네요. 사실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물어보세요? 단일화에 대한 입장? 아니 민주당에서 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세요? 저기 가능성은 있겠으나 관심은 없다 이 얘기하려고. 마지막까지 아프게 정태우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게 이번에 오히려 못할 거다. 그리고 진검승부하고 나서 누가 2등이냐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보수 재편의 계기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아마 보세요. 이번 선거에 단일화 서울시장 단일화는 어렵겠다.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30초씩 우리 유권자들께 청취자들께 짧게 한마디 박용진 의원님. 축구 아무리 손흥민 차범근이 축구 잘해도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겁니다.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또 중간에 미드필더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의 어떤 살림살이 잘 하려면 대통령 그리고 그 광역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군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이렇게 다 한 팀으로 만들어져야 오히려 좋은 결과를 냅니다. 결정적인 슈찬스가 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정태근 의원님 30초. 예, 축구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1년 중간 평가선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에 물어보면 50%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질이 지난 1년 동안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축구로 치면은 지금쯤은 심판인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옐로우 카드를 한번 보여줘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이 정부가 끝날 때에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반대로 70% 80%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 평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원팀이냐 옐로우 카드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선거 끝나고 다시 와주세요. 정영민 님이 지금 부탁하셨어요. 두 분의 호흡이 좋습니다.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럼 여당이 야당 좀 봐주면 오늘같이 공격하려고 하면 다시 안 오지.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페셜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혁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쏟아지네요. 예. 저희가요 오늘 스페셜 뉴스닥은 여당과 제1야당 편으로 꾸몄다면 다음 스페셜 뉴스닥을 선거 전에 한 번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 분들 모셔서 그것 얘기도 우리가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